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극적이었던 무려 1000년에 걸친 패러다임의 대전원에 대한 겁니다. 오직 신만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다시 인간을 향해 이정이 깨어나는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의 세계관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여러분, 이 강렬한 문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중세 유럽 1000년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마인드셋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지혜나 이성이라는 게 오직 신에게 복종하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했거든요. 그 외에 독자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부정당했습니다. 이른바 암흑시대라는 캄캄하고 숨막히는 터널 속을 인류의 지성이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정말 기막힌 역사적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시도했다면 당시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신을 증명하려 했는데 왜 화형이냐고요? 신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이미 신의 실존을 의심하고 있다는 불경한 증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리나 증명 따위는 감히 끼어들 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야만 했던 시대. 그게 바로 당대의 무시무시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의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길었는지 시간의 스케일을 한번 체감해 볼까요?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고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이후 13세기에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세기 르네상스의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무려 1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이성은 철저히 신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신을 위한 1000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압도적인 지배가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13세기 초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설치한 종교재판소가 바로 그 억압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정말 가차없이 처단해버렸거든요. 이단으로 판정되면 파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학문이나 철학의 자유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교회의 입맛에 맞는 논리만 허용되는 일말의 회의나 도전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꽉 막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댔죠? 두 번째 파트, 이성의 꿈틀거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억압적이고 빈틈없어 보이는 구조 속에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억압의 주체였던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성의 꿈틀거림이 시작된 건데요. 신학이라는 틀의 갇히기를 거부한 용기 있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는 아주 대담하게도 꽉 엉켜있던 두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버립니다. 신학은 신 전반에 대한 탐구고 철학은 인간 전반에 대한 탐구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이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요. 맹목적인 신학만 가득했던 세상에 인간의 이성이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숨쉴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아퀴나스의 이런 과감한 시도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는 1000년 가까이 잊혀졌다가 아라비아를 통해 다시 수입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완전히 꽂히게 되는데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뼈대를 기존의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이던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현실적이고 실체를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신을 향해 있긴 했지만요. 인간의 경험과 자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훗날 인간 중심 사상이 폭발하게 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14세기로 접어들면서 카톨릭 교리에 꽉 막힌 폐쇄성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진짜 반항아 그룹이 나타납니다. 바로 프란체스코 학파의 지식인들인데요.
로저 베이컨,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컴 같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복종은 못하겠다며 지적인 자유를 향해 아주 강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14년입니다. 이 14년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프란체스코 학파의 수도사였던 로저 베이컨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모든 자연현상을 무조건 신의 뜻으로만 해석하고 과학실험 자체를 이단으로 취급하던 그 시절에 그는 감히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강행했거든요. 끊임없이 교회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려 14년이나 투옥됐지만 그의 이런 꺾이지 않는 의지는 철옹성 같던 중세의 성벽에 이미 거대한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쩍쩍 금이 가고 있을 때 과연 바깥 세상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파트, 흔들리는 중세의 권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부의 반항을 보셨다면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당대 유럽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역시 이 중세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외부 타격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엄청난 종교적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는데요. 유럽인들이 그동안 몰랐던 엄청나게 발전되고 풍요로운 동방의 문명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오물한 개구리였던 유럽이 세상 넓은 줄을 알게 된 거죠. 명분 잃은 패전의 충격, 그리고 선진 문명에 대한 부러움, 이 모든 게 뒤섞이면서 절대적이었던 교회의 권위는 뿌리부터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럽인들의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번 해설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네요. 네 번째 파트, 인간을 찾아 떠난 여행입니다. 1000년 동안 오로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매달렸던 인류가 이제 서서히 신과 작별을 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기 위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른바 르네상스, 다시 태어남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늘 꼭대기만 쳐다보던 인간의 시선이 마침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위로,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은 지리상의 위대한 발견의 시대와 완벽하게 맞물려서 폭발하는데요. 1487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돌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런 엄청난 물리적 탐험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던 교회의 낡은 개념을 말 그대로 박살내버렸죠. 인간의 두 발과 용기가 진짜 세상의 모습을 스스로 밝혀낸 그야말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명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근대 과학과 경험주의의 탄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이나 허무맹랑한 추측에 기대지 않고 직접 실험하고 관찰해서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귀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죠.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대자연을 극복하고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혁명적인 생각의 개막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주 재미있고 통찰력 있게 분석했는데요. 바로 인간 자존심에 가해진 세 가지 상처라는 개념입니다. 첫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움직인다 라며 천동설을 박살냈죠. 둘째, 다윈이 인간도 특별히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한 동물일 뿐이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셋째, 프로이트 본인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병든 동물일 수 있다고 꼬집었죠. 뭔가 우주의 중심에서 쫓겨나서 상처받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인류가 오린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게 된 가장 위대한 계기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우주관과 르네상스 이후의 우주관을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세의 우주는 지구가 중심에 떡하니 있고 오직 신의 조화와 질서라는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의 우주는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에 의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철저하게 수학적인 조화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혁명적으로 뒤집혔는지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자, 천년의 숨막히는 억압을 깨고 일어난 르네상스가 나를 발견하기 위한 눈부신 여정이었다면 지금 압도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과학은 과연 다음번엔 우리 인간의 자아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우주를 개척해 나가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혁명적인 의식의 변화와 마주치게 될까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낡은 껍질을 깨고 나왔듯 새로운 깨어남의 여정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역사적 여정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영감과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